자, 그러면은 11강부터 한번 해보자. 11강하고 12강에 뭐 사실 우리 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뭐 택배, 그지? 그래서 일단은 다른 강에 비해서는 뭐 법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채권이라든지에 비해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래서 1문단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1문단에 일단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 대금 우리가 반대급부로 돈을 내야죠. 그치? 그때 그러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 체크카드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고, 그치? 긁으면은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뭐 요 정도 되면 압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카드 보면은 그치 뭐 사람 이름 적혀 있고 그죠? 또는 그 카드에 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지 계좌 주인이 그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엄카 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명의자가 그 카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카 들고 다니면서 그지 쓰는 거 사실은 원칙이 좀 어긋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지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지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예를 들어서 그치? 자, 내가 A라는 그치 가게에 가라는 사람이 그치? 자, 물건을 하나 샀어. 그치? 그래서 스몰 A라는 하나 샀다라고 하자. 자, 여기 따른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대금이 지금 생겼단 말이야. 이 결제 대금을 신용이든 체크든 그치? 카드를 쓰게 되면 이 물건을 그치? 가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이제 대리점 가게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가라는 사람이 그치? A라는 물건에서 A 가게에서 스몰 A를 샀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겁니다. 얼마를 썼고. 자,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세원, 그치? 자, 을 양성화하는 것에 카드 사용은 용이하다. 자, 양성화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양성음성할 때 그 양성인 것 같거든, 그치? 그래서 세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에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왜? 카드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뭐 체크랑 신용은 구분 안 할게. 자,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카드 명의자가 본인이 그치 스스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치?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그치 돈을 썼고 주고받았고 그럼 A 가게 입장에서는 1만 원을 벌었고 그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세월의 양성화 용의 무엇? 카드.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국세청은 9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을 해왔대요. 그런데 거래 대금으로 뭐로?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맞지? 지금도 사실 뭐 현금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때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니까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로 세금 부과를 하는 제도, 그치? 활용해 왔었던 그 기존 제도만으로는 자, 세원을 양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현금 거래는 양성화가 어렵다 이거야. X는 좀 그렇거든요. 미안하다. 양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뭐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끊으면은 그치 현금 쓰고도 어떻게 현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입출입 우리 확인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현금 영수증 제도가 없었을 때 뭐 했다고 그냥 저런 돈들이 검은 돈이 돼버리면서 그치 자 이 매출이 안 잡히고 소득에 또는 뭐 소비에 안 잡히고 이래버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한 가게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할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적을게. 현금은 그치 자 양성화 한계가 있다. 그치? 그래서
양성어 한 개라는 문제 상황 때문에 P 나왔으니까 밑에 나오는 자 2005년부터 그치? 우리는 현금 영수증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치? 인덱스 가라고 매겨 있네. 자, 어쨌든 가령해서 이제 예시 들어줘. 자, 그래서 음식점과 같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자, 가맹점이니까요. 쉽게 해서 가게라고 읽을게요. 알겠지? 자, 가맹점 가게입니다. 음식점과 같은 뭐뭐와 같은이니까 뒤에 예시죠. 자,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음식점이니까 재화나 용역이 뭐겠어? 음식 같은 거 그지? 또는 뭐 서빙값 이런 것들이겠지. 서비스값을 현금으로 만약에 우리 가라는 사람이 구매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즉 음식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가 있어요. 자, 이 발급 장치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가맹점이 이 발급 장치를 활용해서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현금 영수증 사업자 쉽게 얘기해서 쌤이 생각했을 때 요거는 한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자로 생각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자, 가맹점에서 그치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야.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한 사람이라고. 그치? 그리고 자, 이 구매자 개인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 승인을 요청한다라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발행 승인을 요청하게 돼. 그럼 이 사람에게 그치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안 썼는데 현금 영수증 끊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이제 승인을 요청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고유의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있거든. 우리 이제 구매자에게는. 그래서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데 쉽게 해서 돈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이 요청된 즉시 뭐를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실시간 왜냐면은 자 요청 즉시 그치 실시간으로 그 번호를 부여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발행 승인을 해준다. 그 요거 지금 이제 과정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두었다가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그럼 어쨌든 자 우리가 현금을 써? 그럼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네, 그럼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지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래. 자, 오케이. 승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요청된 즉시 자, 어디에서? 발급 장치에서 그지 사업자는 이제 승인 번호를 부여 실시간으로 그저 발행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역들이 그지 모아 있다가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되면 국세청에서 이 가게에서 누가 얼마를 썼고 그지 이런 것들이 집계가 짜자자자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이 가맹점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가 뭐 10만원 됐고 현금 결제가 뭐 20만원 됐고 이런 식으로 쫙 리스트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여러 현금 영수증 가맹점들의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수 내가 쓰는 만큼 그지 내가 예를 들어 밥 먹고 다음 커피 먹으러 가서 그지 또 10,000원으로 구매하면은 이런 것도 다 전송되는 거.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각 가맹점의 매입, 매출, 사용 내역 등의 어떤 자료로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 제도라는 것 다시 한번 현금 영수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맹점에서 그치? 자, 재화나 용역을 누군가가 뭐 한다고 현금으로 구매를 해,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이 가맹점에서는 현금으로 사셨네요. 현금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발행 장치, 발급 장치구나. 자, 발급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그치 뭐 한다고? 자, 이 사용자에게 발행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치? 아, 사업자지. 아, 자꾸 헷갈리네. 사업자에게 발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자, 그러면은 이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게. 자, 발행 즉시 그 요청 즉시 바로 승인 번호를 발급을 합니다. 그치? 부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어디로 간다고? 다음날 국세청으로 그치? 전송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다음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현금 영수증이겠지? 자, 어떻게 이제 적용돼서 국세청 세금으로 세원으로 잡히느냐의 과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럼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가맹점이, 그치? 돈 얼마나 벌었고, 그치? 어떻게 썼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다. 왜? 그 이유는 1문단에 나와서 현금 구매하면 세원 포착이 잘 안 되거든. 즉 양성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전송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이후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비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그치? 자, 이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하고 뭐 해보겠다? 비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실제 지금 이제 1,000만 원 벌어놓고는 자 거래는 저 우리 뭐야 신고는 500만 원을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국가 입장에서 너가 500만 원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매긴단 말이지. 그 2배나 지금 거짓말 쳐버린단 말이야. 그래버리면은 누락된 매출 뭐 이런 것들 검증해서 세금이 이제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거고 특히 부동산이나 병원 같은 의무 발행 업종 이런 것들 장난 많이 치니까 자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요즘 평가원에서 좀 좋아하는 이번 6월도 마찬가지 무관하게라는 워딩 되게 요즘 좋아하거든. 자 요구와 무관하게 그치? 자 이런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 거래했을 때 그치? 무조건 현금 영수증 끊어줘야 됩니다. 자, 이를 만약에 또 지키지 않는다면 자,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잡힐 거고 거기 플러스 50%또 과태료로 때린다는 거예요. 벌금으로. 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또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는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런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꼭 발행해줘야 돼. 그지? 근데 일반 뭐 발행 업종은 뭐 이렇게 안 할, 그지? 뭐 요구를 안 한다면 그지? 안 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부동산 꼭 해. 그지? 은행, 병원. 자, 어쨌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매자에게도 우리 이익이 있다고. 그지? 구매자 어떤 이익이 있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구매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 연말정산 여러분 아마 부모님 그 회사 다니시고 계실 건데 연말 정산 하신다면서 그지 막 그 너희들 뭐 교육자료 또 병원자료 이런 것도 막 뗄 때 있거든 그지 그때 이제 이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 공제라는 것은 뭐야 네가 1억 벌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을 내가 뭐 1년에 1,000만 원 썼어 근데 그 현금 또 1,000만 원 중에서도 병원비로 들어가고 교육비로 들어가고 뭐 문화비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뭐야 빼주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가 뭐야 1억 벌었지만은 9천만 원 번 걸로 인정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한테 세금 10% 물린다고 할 때 1억 자 원래 10%면 얼마야 그러면 얼마? 1,000만 원이야. 그치? 그런데 9천으로 잡히면 10% 얼마야? 900이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 그치? 이런 소득 공제 금액이 그치?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경감이란 적게 그치 받을 수 적게 이렇게 부과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요게 지금 보니까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국세청 입장에서 세원을 그치 양성화하는데 그치 역시 사용을 하는 것이면서도 구매자 입장에서도 그치 이런 베네핏이 있더라. 그치? 뭐 요 정도만 뭐 설명하기 이건 필기 따로 안 하겠습니다. 요거만 보시면 되니까. 자 마지막 단락.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또 뭐야 이게 현금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뭐 발행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뜻인가 자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자 요거 잠깐 끊어봐 자 받을 때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 있잖아 그지 아까 요게 구매자라고 했다 구매자 자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아까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은 그치 결국 이제 자 가맹점 발급 장치에서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뭐 구매자였으면 얘기를 했던 거거든 어쨌든 간에 결국 그 당사자한테 지금 뭐야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당사자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을 제공한 가맹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공 말 그대로 받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
그때만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 자,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라는 당사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을 어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든 뭐가 되겠니? 가맹점이 돼요. 자, 가맹점에서 밥을 먹어서 그러니까 자, 재화를 그지? 공급받았다고. 제공받았다고. 그런데 자, 실제로 지금 현금을 낸 사람은 자, A인데 이 영수증 발행한 사람은 만약에 B라면은 이것은 지금 뭐야? 실제로 제공받는 사람이 그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기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야. 너희 사실은 친구들하고 포인트 막 밀어주기 같은 거 하잖아. 쌤도 어릴 때 뭐 이제 우리 뭐 노래방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번 가면은 뭐 쿠폰 뭐 500원 이렇게 막 찍어줄 때 한 놈한테 그냥 다 몰빵해줬다고. 그래서 사실 내가 가고도 그치? 내 이름 안 부르고 혹시 뒷번호, 핸드폰 번호 뒷번호를 막 이렇게 뭐 이제 그 되니까 그냥 친구 번호 딱 뒤에 불러주고 그 걔가 이제 한 10번 이상 되면 5,000원 모인단 말이야. 그리고 쌤 때는 4,000원, 5,000원이 한 시간이었으니까 그 걔랑 같이 가지고 내가 5번 해줬는데 하면서 막 같이 가고 그런다. 사실 그런 것들 이제 만약에 현금 영수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불법이에요. 그죠? 왜냐면 밑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어쨌든 당사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이 현금 영수증 발행 목적 결국엔 뭐야? 이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려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세월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현금의 출처가 그치? 지금 봐봐. 이 A가 써놓고 B가 영수증 받아버리면 B가 지금 뭐야? 그만큼의 소득을 지금 썼다라는 걸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A에게 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치? B에게 베네핏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 둘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B라는 사람이 조금 소득이 A보다 훨씬 더 적더라는 거야. 자, 훨씬 더 적고 A가 더 많았는데, 여기서 B가 그치? 이제 자기가 영수를 끌어버린 바람에 소득을 이제 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이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집은 소득보다 지출이 좀 많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경감해줘 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 사실 그럴 필요 없는 만약에 사람인데 불구하고 조금 적었을 때. 그다음에 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야, 어디 가면은 내 카드로 좀 끌자. 또는 자기 그 이제 현금 영수증 번호로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늘려. 또는 소비 금액을 늘린다고. 그럼 아까처럼 공제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자기 소득에서 확 빠져버리니까 자기 세금 적게 내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쌤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또는 자기 카드 긁어가지고 카드 내역 당연히 잠깐 세원에 잡히잖아, 그지? 그 플러스 이제 카드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실적을 쌓으면은 뭐 사은품이나 포인트 이런 거 받거든. 그런 거 지급받겠다. 그냥 대충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해주지. 원래 알뜰한 친구니까 그냥 익숙할 줄 아는데 국가 입장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누가 썼고 그죠? 누구에게 공제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치? 세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요거는 문제점이자 이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에게 발급해줘야 되는 이유. 자,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즉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과 주체가 이건 근데 여기서 장난 많이 치겠지. 현금 거래는 물론 뭐까지도 카드 거래도. 그래서 엄연하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엄카 끌고 댕기면은 엄카 가지고 마라탕 막 옵션 막 2만원치 추가해가지고 처먹으면은 불법이라고요. 원래는. 알겠어? 자,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현금 영수증 제도는 결국에는 자, 주체와 대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치? 자, 같아야 되는 이유는 이 현금 영수증 제도가 뭐였던 도입되었던 우리가 이유, 배경을 고려를 했을 때, 그치? 그때 그 배경 이유가 뭐였어? 세원의 양성화 때문이었거든. 그치? 그런데 주체 대상이 뭐 돼버리면은 같지 않아 버리면 세원 양성화의 성공 실패가 돼버린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체와 대상이 그치? 같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만. 둘이 또 같은 학교 아이가? 네. 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5페이지입니다.
1번에 뭐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자, 어쨌든 현금 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시행됐죠. 신용카드에 자, 그 세원 양성화는 됐지만은 현금 세원 양성화가 안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하고 선후관계상. 이번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그래서 카드 명의자, 그지? 명시된 명의자가 사용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세원의 어떤 이제 양성화 용이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3번에, 자, 가맹적인 문장 주체야, 현금 영수증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이번에 순서 보시면은, 그치? 자, 그래서 누가 요청한다고? 가맹점이 사업자에게 요청해요. 그치? 항상 우리가 또 보면 이런 것들 뭐야? 그래, 이거 뭐 수특 지문이긴 하지만 평가원에서도 이제 그 오답 구성할 때 좋아하는 원리거든. 그치? 주객을 바꿔버린다고. 맞지? 가맹점이 문장이 좀 주어로 나왔는데 얘네들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다? 아니죠. 승인 보역 부여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업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됐죠.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구매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일정 한도까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이익이다. 왜 그렇다고? 아까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낼 돈들이 그치 줄어든다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1억이냐 9천이냐 이런 것들 차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전송한 자료 바탕으로 뭐 한다고? 세금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세금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다음, 자, 밑에서 알쏭달쏭 경제 상식 시간입니다. 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사연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실수로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원했고 제 실수를 인정해서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원비, 자, 병원이라는 공간이니까 어쨌든 만약에 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 해줘? 안 해줘? 무조건 해줘. 그지? 아까 의무 발행, 그지? 자, 어쨌든 그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고. 그치? 자, 근데 그것이 제 이름이 아닌 환자인 친구 이름으로 발급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것도 불법이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시 제 이름으로 발급 다시 받아가지고 혜택받을 수 없을까요? 하는데 이미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치? 자, 일단 1번에서 사연자가 친구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아니야. 이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치, 누가 지금 이제 누구의 카드고 누구의 돈인지 모르잖아, 그치? 어쨌든 그런 상황 다 차치하고라도 병원은 어쨌든 무조건 뭐 해야 돼? 발급해줘야 돼. 맞지?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잖아.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카드 이제 내가 퇴원하려고 결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거기서 카드 명의자 본인입니까? 이렇게 나 물어본 적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맞지? 그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은 합니다만, 요런 것들은, 자,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치? 자, 다음에 이번에 사연자는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본인임을 밝히면 현금 영수증의 승인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겠군. 아니, 요게 지금 봐봐. 이미 지금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본인을 밝히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불법 행위를 인정하게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다시 부여받는 게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치? 자,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고 이건 지금 어디에다가 일종의 지금 국세청에다가 문의를 하거나 또는 어디에다가 그 앞에 있는 가맹점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 대상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번에 사연자가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였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친구이기 때문에 사연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저촉된다라는 것은 뭐다? 법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정답은 이거 3번이죠. 그지? 자, 다음 4번에 사연자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신용카드로 했네. 이번에 현금이 아니고. 대금 지불의 주체와 병원 치료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일치하겠어. 그치? 왜냐면 신용카드와 같은 이런 카드들은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그 당연히 환자 체크리스트에 그치? 이름하고 신용카드 실제 사용자 이름하고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치?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는 안 따져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하는 경우 이걸로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제 그때 문제가 되겠지. 그치? 다음 5번에 사연자가 친구의 이름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한 다면 국세청은 병원의 현금거래 자료에 누락분이 없는지 검증해서 과태료나 과산세를 부과할 수 있겠군. 아니지. 어쨌든 병원은 뭐야?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켰습니다. 그치? 그것을 속이고, 그치? 자, 어쨌든 현금으로 내고, 그죠? 발급받았던 누가? 친구랑 저 사연자가 잘못된 것이지 병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금으로 내버리면.
맞아? 그리고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거 끊을 때는 그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부과할 수 없을 겁니다. 병원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음 3번입니다. 가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는 바로 현금 영수증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 현금으로 내는 돈들까지도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세원의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치? 즉 세금의 부과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워딩 몇 번 선택지? 5번 선택지밖에 없거든. 그러면 오답풀이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숨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니 자기 지금 개인정보를 숨기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이거 세원 얘기하는 건데. 다음 이번에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해서 현금 영수증의 총금액이 줄어들도록 아니지. 만약에 그 업종이 확대되면은 총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현금 영수증. 그치? 지금 이제 병원이나 이렇게 좀 한정 짓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다 확대되면은 우리 학원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음 3번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아니지. 요거는 지금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와는 별개로 이제 현금의 흐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제도와는 이제 별개의 층이죠. 카드 사용이란. 이건 완전 안 맞습니다. 4번에 근로소득자 부양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시 구매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게 아니고 소득을 까주는 금액이 뭐 된다고? 늘어난다고요. 현금 영수증 많이 끊으면은. 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샘 친구 연말정산할 때 막 뭐 너희들 덕분에 뭐 많이 환급 받고 막 이랬다고 뭐 그런 친구가 있어. 왜냐면 만나면 왠지 카드로 맨날 다 끌고 우리가 이제 현금 모아서 지 계좌에 넣어서 요즘 이제 카카오에도 그런 게 기능이 있으니까 엠빵 그 기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밑이 아니고 뭐지? 내가 한 문제 안 풀지 않았니? 아, 외국인 문제거나 excuse 넘어가자. 자, 택배 바로 갈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사실은 실생활에서 우리 그 옥천 허브 이런 거 보면 열받잖아. 그지? 뭐 중부권 메가 허브 그거 들어가면 막 거의 지옥이야, 지옥. 자, 한번 보자. 1문단. 택배는 화물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에 배송해주면서 택배의 개념. 자, 고객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출발지 영업소는 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말한 고객은 대부분은 판매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 보면 인터넷 쇼핑몰 하는 애들 보면은 저거 사무실에 택배박 썩 사놓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보면 가끔 3시 주문 이전까지는 단일 배송합니다. 그게 기내가 뭐야? 3시까지는 포장을 다 해놓으니까. 3시에 저 영업소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택배 보낼 거 있으니까 받으러 와주세요. 하면은 쟤네가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싹 휩쓸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을 해서 화물을 수거해.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영업소에 모이겠지. 영업소에 이제 화물들이 다 이제 수거가 되어 왔을 겁니다. 자, 이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한대요. 터미널로. 그지? 자, 이때 터미널이라는 게, 자, 우리 이제 버스터미널처럼 그래, 물건이 거쳐가는 건 이렇게 읽으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후 이를 뭐 한다고? 분류해서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것. 그치? 그 터미널은 적어도 층위가 이렇게 좀 하위 개념으로 2개 이상 나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하나의 터미널이 일단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한다고 우리는 이미 그러면은 자, 영업소를 라지 ABC라고 하자. 그치? 라지 ABC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가가 있다라고 하자. 하나의 터미널에서 그치 뭐 한다고? 여러 곳 영업소에서 받아들인 그치? 물건들을 여기다 함께 모아.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분류 작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옥동에서 오는 물건은 그치? 자, 옥동 고객이 자, 영업소 A에서 물건하고 뭐 예를 들어 달동에 있는 자 어느 회사 자 택배 물건들은 B영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뭐 신정동 뭐 C영업소에서 막 취급을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터미널 가로 다 모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자 다른 터미널로 보내게 되는데 자 이때 어쨌든 자 이 터미널 간에 또 이동인 간송 운선이라고 해서 자 이 터미널이 또 한 개 더 나온단 말이지. 요걸 이제 나라고 한번 부를게. 자, 어쨌든 터미널 투 터미널은 요거를 이제 간선이동. 요거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건데. 옥천 허브 이래가지고 간선이동인데 며칠째 거기 처박혀. 그지? 숨 넘어갑니다. 숨 넘어.
자, 그리고 도착지를 담당하는 이제 터미널로 운송이 되는 화물들은 해서 그렇지? 그래서 도착 배송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이 간선 이동들이 그치? 이렇게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간선 이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가 있어. 어쨌든 요 나를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또 터미널에서 또 터미널로 가서 또 간선 이동인데 이 간선 이동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터미널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이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말하는 도착지는 이제 다시 어디로 불러줘야 되니까. 다시 그 지역에 그치 영업소 다 뿌릴 것 아니냐,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D, E, F, 그치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요거 지금 영업소라고 합시다. 영업소. 도착지를 담당하는 영업소. 그럼 저 앞에도 내가 출발지 영업소라고 좀 적어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으로 쫙쫙쫙 퍼져나가는 거지. 그리고 고객의 집으로 쫙쫙쫙 뻗어나가겠죠. 그치? 그래서 아침 8시, 9시쯤 되면 뭐 오내 이런 데서는 그치? 오늘 몇 시 중으로 고객님의 집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뭐 롯데택배 같은 것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쭉 지금 요약적으로 설명 좀 해줬어요. 이제 저건 이제 뭐야? 저 안에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 그치? 얘네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앞으로 쭉 이어질 거라는 점.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자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개인 및 기업 고객들, 그치?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 있겠지. 그래서 화물들을 신속하게 직배송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최소화, 그치? 자, 잘 보이니까. 자, 신속하게 배송, 운영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런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가 조성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것을 위해서는 또, 자, 봐봐. 이게 또 조건이 또 조건의 조건이란 말이지. 첫 번째, 수요의 공간적 분포. 다음에 배송 인프라 등과 같은 이런 제약사항, 조건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수요의 공간적 분포라는 어디를 딱 보자마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울산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인 저기 보자. 뭐 경상도, 대구, 군위 이런 데 한번 생각해봐. 그럼 걔는 거기는 인구가 2만밖에 안 되거든. 2만밖에 안 되는 뭐 영업소를 막 10개씩 설치하고 터미널을 막 2개 설치하고 그러면 뭐야? 택배 물류가 그치 수요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송 인프라도 마찬가지. 배송 인프라는 결국 뭐겠어? 도로가 잘 되어 있다거나 그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조건들일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율적 택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 뒤에 보면 조금 더 상수라는데 1번 먼저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 터미널 수 위치 담당 권역을 결정하는 거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인 자 군위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이제 우리 뭐 광역시라고 부르는 우리 울산 당연히 영업소의 수는 그지 위치는 당연히 울산에 좀 많이 몰려 있어야 되고 좀 많아요.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할당한 후 각각의 터미널을 운송 노선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운송 노선으로 할당을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또 가장 뭐야 또 효율적인 어떤 동선일 때.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뭐야 자 신속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뭐 기름값도 들고 다 할 거니까. 그래서 1, 2번을 고려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은 터미널 간 운송 과정에 따라 결국 요게 또 변수가 되겠는데 자 위에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넓은 측면에서 그렇지? 택배의 기본적인 어떤 변수인 것 같고 택배 시스템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세부적인 유형을 얘기하는데 바로 저기서 터미널 간 운송 과정이가 뭐야? 간선 이동이거든. 그치? 요 간선 이동의 과정에 따라서 P2P, 그 다음에 HNS,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딱 알아. 하이브리드는 뭐야? A, N, B거든. 결국 뭐야? 나는 보자마자 기아 플러스 니은 아닐까 싶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면은 뭐 전기적인 힘하고, 그죠? 연료, 그 연소의 힘하고 같이 막 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이브리드 하면 플러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 간선 이동, 터미널 투 터미널의 이동 과정에 따라서 P2P, 그 다음에 HNS, 맞지? 아, 인덱스가 안 매겨져 있었구나. 인덱스가 안 매겨져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디귿으로 보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갈게요. 알겠지? 맥락상 디귿 플러스 니은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P2P 유형은요,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출발이고, 그치? 자, 다가 도착이라면은 이런 나 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묶여버리는 거야. 그치? 요게 지금 P2P. 자, 서 결국 직접 운송이란 말이야. 직접. 그치? 서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출발해서 도착으로 바로가 단순해. 서 시간 단축할 수 있고, 성수기에 특히 특정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또 다른 터미널로 분산해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성수기에 또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너무 각 터미널에 몰렸으니까, 그지? 야, 이거 너희는 영업소 A, B, C 있잖아. 그 물건들 다 나로 보내. 그리고 나에서 분류해가지고 다로 쫙 뿌려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지금 장점들 3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치? 자, 그런데 다음 문장. 하지만 모든 터미널을 모두 직접 연결하려면은 어때? 터미널끼리 연결하는 그 경우의 수만큼 간선 이동의 수가 생겨버린다고. 맞지? 그러니까 가투 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P2P 바로 그냥 연결된다는 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이, 그치? 자,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생겨. 그래서 말하면 비용이란 결국 뭐야?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기름값도 있을 것이고, 그죠? 비용. 그 다음에 또한 계속 단점 계속 얘기한다.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우리 터미널에 일자롭게 분류였거든요. 이제 출발 터미널 분류인데 이거를 지금 다 도착지별로 분류를 해서 운영 인력이 이제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금 다에도 뿌리고 라에도 뿌리고 마에도 뿌리고 바에도 뿌린다고 하죠.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버리고, 그치? 자, 다음 턴을 뿌려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가야 되니까, 바로 지금 다에도, 라에도, 마에도, 다 뿌려야 된다는 말이야. 또 분류를 다 세부적으로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도착지별로 분류라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권역별 또 터미널의 수도 당연히 많아야 되지. 그치? 담당하는 터미널의 수. 하나의 터미널에 여러 영업소가 붙어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권역별로 터미널을 쫙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국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 개별 터미널에 대한 투자 비용이 너무 많대. 택배에서 누가 하냐? 그지? 또한 계속 나오네. 지금 4번째다.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한다. 그지? 자, 이게 뭐냐? 물동량 뒤에 이제 물건 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치? 물건 움직이는 양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다 터미널로 물건을 실어 보낼 건데, 다 터미널로 가는 물건이, 그치? 100대면은, 실어 나는 보람이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좀 택배 물건들 들어와서 또 이제 나눠봤는데, 다 터미널로 가는 게 물건이 1개밖에 없어. 그럼 그 큰 트럭이 그 1개를 싣고 다 터미널로 가야 되니까, 너무 효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다 적재를 하면은 100개의 경우는 바로 도착지 터미널을 통해 이동할 수 있지만은 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1개니까 바로 가기 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자, 얘가 어디서부터 바 거치고 마 거치고 라 거치고 다 내려주고 마지막 이것도 어쨌든 다이렉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걸 여기 떨가놓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지가 싣고 가면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하고 여기서 10개 이렇게 떨어뜨려.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터미널에, 그치? 이 영업소를 두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며칠 기다려야 돼요. 맞지? 이거 하루아침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물량이 적은 그 경우에는 적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터미널을 거친다 이거야. 아까 쌤 예로 들었지? 그치? 그래서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P2P는 다시 자, 바로 갑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제 단순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또 신속합니다. 그치? 자,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성수기 가자. 성수기에는 다른 터미널로 분산을 시키면, 그치?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5가지 정도, 그치?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운송 노선.
많아져. 즉 간선 이동의 그 노선이 너무 많아진다. 그지? 비용 증가하고. 그 다음에 택배를 도착지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사람 손 많이 튼다. 그지? 그 다음에 터미널의 수가 너무 또 많아서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니? 그 다음에 효율성이 낮아. 맞아? 더군다나 지금 물건이 한 개짜리인데, 그치? 라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데 들렀다 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버리는 거지.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면 HNS 유형은 이 H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치를 때는 바로 허브입니다. 허브. 그치? 무슨 허브 많이 들어봤지? 자,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로 나눈 후에 HNS가 허브 앤 서브였구나. 그치? 그래서 터미널 간 위계를 둬서 위계란 이제 자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형태다라는 요 위계라는 워딩에 그치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네. 허브와 서브. 자, 그래서 상위에는 당연히 허브가 있을 것이고 그 허브에서 또 이제 막 뿜어져 나가는 게 이제 서브가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HNS 유형은 P2P 유형처럼 자, 터미널에서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이 아니야. 얘는 뭐 한다고? 그래, 여러 터미널 거쳐서 또 뿌려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출발지 터미널의 모든 화물을 먼저 일단 어디로? 그래, 일단 얘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하니까 자, 허브라고 하자고. 그치? 그래서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고 간선 이동해서 허브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그치? 이거는 이제 HNS. 자, 그래서 허브로 이동하게 되면 이 허브에서 이제 도착지별로 분란. 허브에서 도착지별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출발 터미널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출발지 터미널에서 있는 것들을 거기서 분류를 안 하고 일단 다 허브에 모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허브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야 얘는 경상도, 얘는 전라도, 얘는 강원도, 얘는 충청도로 거기서 나눈다 이거. 다 모아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방식인 것 같아요.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서 도착지별로 분류입니다. 허브에서 이런 것도 이제 어디 잘 봐야 되겠지. 그치? 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한다라는 것이 도착지 터미널. 그치? 그래서 우리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반적인 지금 방식, 즉 P2P였으면은 출발 터미널에서 분류를 바로 해버렸다면, 그치? 우리 HNS는 출발 터미널에서 분류 안 합니다. 거기서 다 그냥 어디로? 허브로 다 몰아버려요. 허브에서 분류한다. 자, 그리고 이때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권역의 서브 터미널의 화물이 또 모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런 하나의 허브 터미널, 허브로 내가 터미널 빼버릴게. 자, 여러 권역대의 서브 화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P2P 유형에 비해서 전체적인 지금 자 분류 비용 및 작업 인력은 뭐 할 수가 있다,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 지금 뭐야 한 곳으로 모이거든. 한 곳으로. 맞지? 자, 그리고 지역 간의 비용 및 작업 인력 절감. 지역 간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 불균형도 완화할 수. 왜? 중앙에서 다 뿌려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최대한 지금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저기 지금 해남 땅끝마을 가야 되는데 물량 한 개밖에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전라도 갈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는데 P2P는 이게 직접이니까 이제 다른 데를 막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좀 단점. 어쨌든 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다음 문장 단점 나오지 얘도. 근데 얘도 배송 과정에서 결국 어디를 가야 된다고? 허브를 가야 된다고. 근데 허브에 모든 물량이 모인다고. 그래서 물량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자, 이동하는 시간 한 단계 어쨌든 뭐지 이 허브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다이렉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 영업소에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P2P 유형에 비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모아가지고 권역별 터미널로 보내는데 얘 예정된 시간대로 보내줘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빨리 분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분류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늦게 와버린단 말이야. 맞지? 자,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는 처리할 물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류가 내가 여기서 다 모인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물류의 그냥 늪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떠돌다가 한 3, 4일 동안 메가허브라든지 또는 옥천허브에 머물러 있잖아. 사실 뭐 파손이나 분실이나 또는 어떤 애들은 알바로 가가지고 젊은 애들을 훔쳐가기도 한대. 쿠팡 알바나 택배 알바로 가가지고 좋은 거 지가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세비기도 한대. 걸려서 이제 몇십 배 물고. 그 멀리 그 짧은 순간에 그지 그거 못 참고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 내게 가끔 안 온다면은 그냥 나중에 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안 오고 있다. 선생님 작년에 내가 뭐 이제 그 의류 뭐 하나 살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가 좀 있나. 그래서 위에 사실 옥천 그쪽에 뭐 충청도니까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어. 뭐 그 때문에 그러는 거. 그래도 일주일은 너무한 거 아닌가 해서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봤더니까 자기도 이제 보내긴 했는데 그 택배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더니 물건이 파손되어서라고 하는데 맥락상 그거는 옷이기 때문에 파손될 게 없거든. 사실 뭐 집단적으로 상관없잖아. 옷 같은 경우에 누가 이제 훔쳐간 것 같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생길 수가 있다. 자, 또 오늘 교통 혼잡으로 서부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 간의 간선 운송이 또 지연될 경우에는 자, 이 허브 터미널에 자, 이 작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로 지금 다 모여줘야 돼. 허브로 다 몰아주고 여기서 분류를 실어야 되는데 어느 지금 이제 권역에서 오는 이걸 지금 이것도 지금 일종의 이것도 다 서부로 보는 거거든. 그치? 얘네들 다 서부 허브 빼고 다 서부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부 터미널 출발 터미널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출발 터미널 서부 터미널이 그치? 제대로 빨리 물건을 줘야 되는데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느 권역에서는. 그치?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작업 그치? 분류 작업 같은 경우에 지체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수기에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이런 허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석이나 그치? 뭐 설 같은 경우에 명절 선물들 많이 보냈잖아. 모든 명절 선물들이 어디로 모인다고? 이 허브로 모인다. 그치? 그러면은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이 결국 용량을 넘쳐서 그렇지 네트워크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니 자 그럼 여기 쌤이 이제 노란색, 주황색으로 좀 구분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 허브의 서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류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물 출발 터미널, 출발 서브 터미널이잖아요, 그치? 여기 있는 물류들을 다 어디로? 허브로 보낸다, 허브로. 그치? 그러면 이제 허브에서 자 분류 들어가고 그러니까 효율을 높고 시간 단축되고 비용도 단축될 수 있다 이거야. 맞지?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아무래도 허브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렇지 너무 네 앞에 몇 개가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자 이게 P2P랑 다르게 이게 직접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이제 뭐라고 분류하는데 시간 단축하면 뭐하냐 이거야. 이동 시간이 더 걸려 버릴 수가 있다 이거.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자, 이게 또, 이 도착, 우리 터미널, 서버에서, 그치? 또 뭐야? 또 분류 받아온 어쨌든 이제 터미널을 또 이제 영업소를 뿌려야 되는데, 이 시간 또 촉박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도착 터미널에서의 시간이, 촉박하다. 도착 터미널도 서버다, 그 다음에 아까 너무 물량이 몰려오면은, 이제 허브에서, 오류가 그치? 분류 중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뭐야 간선 이동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은 허브에서의 시간이 뭐야 좀 딜레이 된다 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너무 한 곳으로 몰려버리니까 완전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 단락은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P2P 플러스 HNS의 뭐야 장점만을 골랐다 이거. 그지? 그래서 요거 가져와 가지고 자 그래서 유용한 상황에 따라 유용한 유형을 선택 좀 유연하네요. 맞지? 그 일상의 상황에서는 그지 뭐 할
그 물류가 그렇지 많이 그치 뭐 안 몰릴 때는 뭐 하다가 허브 유형 좀 쓰다가 성수기 되면 뭐 한다고 P2P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자 결국 이제 자 선택의 기준은 물동량인데 터미널 간 오고 가는 물건의 양. 그래서 이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는 그치? 그런 경우에는 직접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이니까 즉 뭐야? P2P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은 바로 가면 좀 뭐야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허브로 다 몰빵시켜가지고 그치 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때는 허브 그치 HNS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물동량이 많으면 P2P 그치 물동량이 적으면 HNS 이렇게 가면 편하겠네요. 자 어쨌든 자 하이브리드 유형은 요 두 유형에 비해 시기별 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 그지 유연하니까. 그런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자 이거 우리 추론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P2P 플러스 HNS잖아. 그치? 어디서 분류가 두 번 일어난다고? 출발 터미널하고 허브 터미널에서 두 번의 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을 이제 분류가 되겠지만은 언제 뭘 쓸 줄 모르니까 뭐 분류를 어디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라는 것이 그치? 자 P2P라면은 출발 터미널. 자 뭐 HNS로 치면은 서브 터미널인데 이게 어쨌든 HNS에서는 그치? 허브 터미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상황 모두 그 여건, 조건이 뭐 되어 있어야 돼?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물량이 갑자기 출발 터미널로 몰려들 때, 언제든 허브 터미널 갈 때가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돈이 좀 더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동량이 좀 많으면은 P2P. 물동량이 적으면은 HNS인데 이것도 여기 모두의 분류를 그지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진 않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왕 디귿 했기 때문에 디귿 정답 바로 얘기하면은 정답은 2번이다. 맞지? 허브에서 일어날 수 있고 출발에서 일어날 수 있다. 3번의 정답 2번 됩니까? 분류가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번부터 이거는 뭐 전기방식 묻는 문제니까 3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자, 2번 문제인데 기억이 P2P 니은이 HNS였거든. 비교대조하는 문제. 인덱스 매겨지는 순간 인덱스 두 개짜리 무조건 비교대조야. 그치? 그래서 자 1번 선택지 기억은 하나의 터미널과 연결된 운송 노선의 수는 나머지 터미널 수와 다 동일하다. 왜 그렇다고? 다이렉트니까. 그치? 결국 도착 터미널의 수 이꼴 뭐의 수다? 간선 이동의 경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P2P는 도착 터미널의 수 이꼴 간선 이동의 어떤 경로 또는 간선 이동 경로의 경우의 수하고 똑같다 이거야. 맞죠? 2번에 자 니은은 터미널 간 위계를 통해 그치 물동량 불균형을 완화한다. 지역 간 그치 그래서 다 몰빵해 버리니까 불균형 완화 위계란 여기서 허브가 상위 그다음에 서브가 말 그대로 하위였죠. 그다음 3번에 자 모두 공통점인데 택배 화물의 수거 및 배송을 각 권열의 터미널 수거 및 배송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영업소가 그치? 영업소가 출발지 영업소에 수거하고 도착지 영업소에서는 뭐 하겠어? 띵동 고객님의 택배를 오늘 저희가 들고 갑니다 할 때 영업소가 한다고. 영업소가 터미널 맞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기억 P2P는 니은에 비해서 간선 운송 단계가 더 적어. 그렇지 다이렉트 가니까. 맞지? 그래서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모두 같다면 기억이 모두 같다면은 당연히 시간은 지금 뭐다? 기억이 더 짧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은 어쨌든 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까지 거리가 같다면은 네가 더 빠를 수밖에. 얘는 우리 그 HNS는 한 단계 거쳐 가니까 한 번 내렸다 간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번에는 자 HNS가 주어 출발지 터미널에서는 도착지별 화물을 분류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HNS는 출발지가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 허브에서 분류하니까.
맞습니까? 5번은 잘 낚일 수 있겠죠? 자, P2P는 출발지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런데 허브는 뭐라고? 허브에서 한다고. 출발지 터미널도 허브한테는 어쨌든 다 서부예요, 얘네들은. 알겠지? 정답 3번입니다. 4번 문제 갈까요? 이거 지금 뭐 보기 뭐 그림 나와 있는데 사실상 하이브리드 유형이니까 또 뭐 그래 또 P2P냐 HNS냐 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는 좀 제외하고 있으면 5번 바로 갈게. 자, 만약에 모든 택배 화물이 라를 거쳐가는 상황이라면 자꾸 슬러시 쳐? 그럼 이 말이 즉슨 얘는 무슨 방식이야? HNS 요거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렇다면 통행량의 증가로 가나다와 라의 간선 운송이 원활하지 않아 출발지 터미널에서의 분류 작업 시간이라고 하는 순간 일단 뭐야? 이 지금 통행량 증가로 간선 운송 원활하지 않다라는 상황까지 뭐 오케이 좋다 익스큐즈야. 그런데 뒤에 출발지 터미널에서의 분류 작업 시간입니까? 어디에서? 출발지가 아니고 허브라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림은 그냥 트릭이라고. 맞지? 그냥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전제를 통해서 이게 HNS를 쓰고 있느냐, P2P를 쓰고 있느냐, 요거만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내용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나머지 선택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한 숨만 좀 돌렸다가 뒤에 과학기술 4강 한번 할게. 잠깐만 좀 쉬었다 자. 과학기술 4강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현대문법 남은 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아마 1은 할 거고 2는 좀 애매한데 일단 보고 상황 보고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일단은 비문학 파트는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준비학제 남고 옥소전 그지? 그 고전 3문 7강인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자, 일단 181페이지 4강에서 요게 지금 이제 보니까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51페그 B라는 자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외계란 결국 무슨 뜻이야? 태양계 아닌 그지? 개의 행성인데, 즉 태양이 아닌 별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그렇지? 자,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래요. 그래서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세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라고. 소리가 뭐 행성, 항성, 뭐 위성, 뭐 이런 개념들은 뭐 이렇게 알 건데 51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이 시선 속도법 여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 외계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는데 그래 그 어떻게 발견한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알려줄게. 그래서 자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뭐를 기준으로 찾아냈다고?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해서 자 이거 추정하는 거야. 추정. 그래서 뭐 모항성이랑 당연히 뭐야 중심이 되는 그지 그 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개로 치면은 지구가 포함된 개로 치면 태양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요 외계 행성도 어쨌든간에 무언가의 그지 자 기준을 그지 통해서 뭐야 그 주위를 돌 거란 말이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외계 행성의 발견. 태양이 아닌 얘도 항성을 기준으로 그치 뭐 하는 거야? 요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서 아 행성이라는 게 있겠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시선 속도법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단 갈게. 자,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행성. 자, 행성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 항성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쌤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적을게. 일단. 자, 항성이 있는데, 이때 자, 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이제 공전하는 경우니까 행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뭐 관찰자인 우리는 뭐 이렇게 여기서 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자.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경우 지금 이제 자 예시를 들 건데 이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도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줄 읽었을 때 지금 뭐 얘기? 행성 얘기, 항성 얘기하고 그치? 갑자기 아빠, 엄마, 아빠 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아빠는 당연히 뭐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누가 되겠어? 항성 될 것이고 그치? 그러면은 아빠 내가 이거 써볼 때 아이를 이렇게 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지 나 아빠 어딨나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돌리겠어. 두 손을 잡고 올라 이 지랄 하겠지. 그치? 그럼 아빠도 돌고 그때 누가 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있잖아.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으면은 애식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여기 이상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아이 와 돈단 말이지. 맞아? 요런 상황들 좀 얘기하는 거라. 자, 그래서 이때 자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이라는 게 뒤에 어휘풀이 나올 건데 어쨌든 질량 중심이란 자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세요. 무게 중심. 자, 이 무게 중심은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그럼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도는 만큼 그지. 얘도 자 우리 아빠도 고정된 건 아니야 사실. 아빠도 애 하면서 뭐야? 살짝은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잘 확인 안 돼서 그렇지. 얘도 항상 내가 일부러 크게 그렸는데 이 항성도 요렇게 그치 억수로 크지만은 요 지금 셈이자 주황색으로 표현할게. 요 지금 공전 주기가 있다고 얘도. 그치? 뭐 얘는 자전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자전 혼자 도는 거니까 얘도 어쨌든 아주 촘촘히 요렇게 계속 뭐 한다고. 얘도 돌 거라고 우리가 측정은 잘 안 되지만.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자 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반지름 그리고 뭐 같은 원을 주기로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워딩이 있다면은 같은 주기로 돈다고. 애를 돌리는데 아빠는 손이 지금 애는 뒤쪽에 있는데 아빠 손이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자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자 반대쪽에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이제 어떻게 돈다? 애를 돌리기 위해서 뭐해? 무게 중심을 뒤로 둔다고. 그치? 그럼 아이의 중심 어디로 가? 아이는 저 다리 쪽으로 좀 쏠릴 거 아니야. 그치? 원심력 때문에. 맞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자 내가 이거 자 행성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된다. 이 정도 그릴게. 그래서 이때 무게 중심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항성의 무게 중심이 A에 있다면 행성의 무게 중심 어디에 있어? A, B, C, D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겠어? 반대쪽이니까 D. 그치? 자 내가 이거 그냥 인덱스를 맞출게. 이렇게 맞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치?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왜냐면 관찰자 기준에서 그치? 가까이 있으면은 멀리는 반대쪽에 돼야 된다. 맞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치? 만약에 요거 이제 범위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ABC도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항성의 중심이 그치? 무게 중심이 C에 있다라고 하자고. 그치? C에 있으면은 스몰 C에 있으면은 C라고 하지 말자. B라고 할까? B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여기 그치? 행성의 무게 중심은 역시 또 스몰 B 여기 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디고 A라면은 그치? 요렇게 가게. 반대쪽이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C라면은 이렇게 가야 돼. 맞아? 자, 근데 반대로 요런 의미도 있잖아. 그치?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 저기 보자. 이때 자, 어디 있노? 반대쪽에 있자니까 아이 질량 중심이 아빠 질량 중심보다 어쨌든 두 사람 전체 질량의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한 거 당연한 것일 거고, 그렇지? 바깥쪽 원을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자 큰 원을 그리고 있다. 아이는 그렇지? 행성의 원은 크고, 그렇지? 항성 즉 아빠의 원은 어떻다고? 조그맣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나?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항성과 행성 또한 이건 뭐 추적 사고네요. 자 각각 항성, 행성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은 주기 물결까지 맞춰주시고 자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때 항성은 앞바축,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질량 중심이란 결국 두 지금 이제 질량 중심이란 요 가운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어쨌든 항성 내부에 요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항성 억수로 커. 그래서 지금 사실 행성의 지금 이제 원 주기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지만은 내가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 주기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네. 알겠지? 항성 안에 가려 잘 안 보이는 거야. 미세하게 돌고 있어 얘도.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하고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 행성이니까 뭐야? I, 그치? 큰 원, 행성, 그치? 그 다음에 항성의 질량 중심은 요 전체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 그치? 조그만 원, 아빠. 맞습니까? 그래서 항성 행성을 회전하는 동안 자, 늘 이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다시 서로 반대편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우리 항성의 질량 중심이 D라면, 그치? 그 반대편, 그치? 요렇게 위치를 해야 된다. 요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자, 근데 여기서 또 다가오면이라고 하는, 그치? 조건을 줬단 말이야. 자,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진다. 즉, 대상이 뭐냐에 따라, 그치? 행성과 항성은 반대 위치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위치, 관찰자와, 자,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그치? 예를 들어서, 행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관찰자 기준 행성이 만약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곧 항성 기준에서는 뭐 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치? 반대로 자, 행성이 지금 멀다라고 만약에 추정이 된다는 것은 곧 지금 항성이 어떻게 발견되고 있다는 뜻이야. 항성이 가깝게 발견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성은 육안으로 보기로 뒤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항성의 움직임과 위치를 통해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행성이 가깝다 멀다는 건 결국 항성이 멀고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이 다시 관찰자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치? 항성은 멀어지는 것이고, 다시 행성이 멀어진다는 것은 항성이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봐라. 항성이 가까우니까 행성은 뭐야? 훨씬 더 멀어진다. 그 무게중심, 그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자, 시선 속도는 하고 이제 대상이 내가 패드만 가져오자.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요 그림도 뒤에 또 나올 거야. 문제 풀 때. 자, 다시 한번 시선 속도라는 것은 또 이제 시선 속도법이라고 해놓고는 시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안 줬거든. 그래서 시선 속도가 뭐냐? 자,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결국 속도는 또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그지? 가깝거나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자, 무슨 수? 음수를 갖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는 머릿속으로 자, 또는 우리가 적어놨다면은 가까워질 때 음수 값이래. 멀 때는 무슨 값이겠어? 양수 플러스 값이. 그치? 자, 그래서 멀 때 우리 항성이 멀 때 양수 값이니까 행성은 무슨 값이겠다? 음수 값이겠구나. 이런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가까우면 음수, 멀면 양수.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항성 행성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만약에 자, 행성이 지금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한다면 행성은 너무 작고 빛을 스스로 내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관찰하기 어렵지만 항성은 아까 우리 이문단 얘기했지만 크고 그치? 되게 무겁고 그죠? 빛을 스스로 발한단 말이에요. 관찰이 더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선 속도법에서 뭐를? 항성을 우리가 감지해서 그치? 항성 운동을 감지해서 추정해서 외계 행성이 그치? 행성의 어떤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이번 제가 1문단, 2문단 내용을 좀 조합을 했을 때 항성을 그치? 자, 통해서 행성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야. 추정한다. 자, 그래서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다. 그렇지. 그러니까 항성 주위를 좀 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그때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다? 항성이 그치 뭐 한다고? 지금 이제 자 좀 음수값이다 라는 거 지금 가까워졌다는 거거든. 그럼 행성은 지금 멀리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딱 요거만 갖고 가면 된다 이거지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알겠지? 자 그리고 행성이 관절적에 다가온대. 그럼 항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잖아. 멀면 뭐라고? 플러스라고. 그것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지? 그래서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 행성계의 중심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온 또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쨌든 요 지금 양음의 값이 음량의 값이 또 이제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또 일으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를 또 얘기를 하자면은 자 어쨌든 음수냐 양수에 따라서 빛의 스펙트럼이랑 결국 뭐로 나타낼지 또 파장으로 나타낸다고 파장. 그래서 결국 이제 자 도플러 효과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자 항성의 선속도가 만약에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쨌든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지금 뭐 한다고? 어쨌든 절대값은 필요 없다. 양수로만 가자. 파장이 뭐 된다? 길어진다. 그지? 우리 파장이 긴 빛은 그러니까 붉은 빛들. 그지? 그 다음에 항성의 선속도가 항성이다 항성. 왜 행성이라고 항성일까? 그래 빛을 우리가 행성은 못 발한다고 그치 빛 얘기하니까 항성이어야 돼. 그래서 자 어쨌든 항성의 지금 이제 시선속도가 음수값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은 뭐 된다고? 짧아진 푸른빛이겠지 그치? 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춰서 스펙트럼의 파장 또한 자 봐봐 그러면 공전 주기는 어쨌든 항성과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어때? 같다고 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파장 또한 같은 주기다. 항성과 행성의 공전 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뭐야 멀고 가깝고 이런 또 관계를 통해서 그렇지? 만약에 자 이게 지금 항성이니까 자 행성의 스펙트럼을 얘기하면 그 반대값만 얘기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대 개념들만 하면 되고 여기서 쌤이 하나만 좀 추가를 하자면 쌤이 요거 그 주말에 특반할 때 수업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빛의 파장은 또 에너지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쉽다. 잘 봐. 자 이게 양수잖아. 그지? 양수라고 멀다고 그럼 결국 이제 먼 상황에서 항성의 영향을 좀 머니까 좀 덜 받을 것 아니니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적게 적용된다 이런 뜻이고 음수값이잖아? 그치? 음수값이라는 건 이제 뭐야? 항성이 우리 가깝다. 자 뭐 있노? 항성 가깝다 멀다 그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치? 자 우리 누가? 저기 누구고? 갑자기 뭐야 이거? 내 반대로 얘기해버렸나? 항성이 양일 때, 그치? 항성이 양일 때 행성은 뭐니까, 그치? 자, 양이니까, 뭐, 이제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파장하고 반비례인데 왜 이래? 너 어떻게 생각했더라? 기억이 안 나. 파장이 좀. 에너지 얘기야. 빼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머릿속에 섞인다. 네, 가자. 파장? 맞는데? 파장하고 에너지 같은데? 내가 지금 뭐에 섞였노? 양일 때 멀다. 그치? 멀다. 파장이. 그래. 항성만 놓고 봤을 때, 그지? 파장이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관절에서 멀리 있으니까 요거는 행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왜 파장이 길어지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멀기 때문에, 그지? 에너지 우리에게 닿는 그 이제 영향이 적다는 것이고, 가까우니까 파장이 좀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좀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 그려보면은, 파장이 길다 뭐 이런 거 뭐 요렇게 막 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간격이 큰데, 가까우면 어떻다고? 좀 좋아하는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항상 행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멀고 가깝다만 얘기하는 것 미안하다. 자, 어쨌든 뭐 스펙트럼, 뭐 파장도 얘기 나오는데 반대기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는 초속 10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광기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멀고 가깝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뭐를 통해서 그래 분광기란 결국 뭐겠니? 빛을 감지하는 거지 뭐 분사하면 그런 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저 빛을 감지하는 거지 감지하는 저 분광기라는 저 기계를 통해서 쟤네가 지금 뭐 파장이 기네?
아 그렇다는 것은 지금 뭐한 상태다. 먼 상태다. 파장이 짧네? 가까운 상태다. 그러면 행성은 어떠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근데 웬만한 분광기로는 뭐가 감지가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대. 그럼 당연히 저걸 뭐야? 자, 이 시선속도법을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그래, 저 분광기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래서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 항성의 시선속도를 기존의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분광기라는 게 그치? 해결책으로 나왔네. 그치?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항성에서 그치? 내는 요 빛의 파장을 뭐 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는 기계로 발전한 거겠죠. 정밀하게. 그래서 94년에 광학 망원경에 장착되어서 작동을 시작됐는데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이 390나노미터와 681나노미터 사이에서 최고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래서 94년 봄에 마요르와 켈러 팀이 LOD 분광기라는 그치? 자, 개선된 이 기구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섹이니까 약 한 80광년 정도 이제 계산이 된다. 어쨌든 요 80광년 이내 영역의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는데 켈러는 지도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에 좀 교수님께서 1년 정도 쉬는 날이야. 그래서 보내는 동안 95년 1월에 지구에서 48광년이니까 딱 맞네. 25파섹 2년이지? 그치? 25파섹이니까 80광년 이내란 말이야.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등급 별이 51페그를 관측했다. 여기서 자, 예은아 51페그는 항성이야, 행성이야? 항성이어야 된다. 관측 가능한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1문학 기억나니? 자, 다이나 위에 1문학 제일 첫 문장 51페그 B는 항성이야, 행성이야? 행성이라고. 왜? 이 항성을 기반으로 추정한 그치? 행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편이나 적색편이가 나타나 청색편이 적색편이 어쨌든 간에 이런 뭐야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이 발견되었다 또는 감지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치? 어쨌든 처음에는 계기 이상 이럴 리가 없는데 태양계 이외에 행성이 있다고? 자, 의심했는데 이내 변이 규칙성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0.05 천문 단위가 비교적 좀 가까운 거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치? 어쨌든 자 4.1의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뭐하고 있는 자 51페그니까 어쨌든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그치? 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판단된 그 대상은 결국 누구야? 공전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 항성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추정한 행성일 거라고. 그치? 그걸 이제 51페그 B라고 붙였는데 어쨌든 판단했어. 자 그리고 그 행성 자 아직은 이름을 붙여지기 전이니까 그 행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행성은 자 대기가 무려 10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고 그래서 켈러는 지도교수에게 이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는데 야 1000도에 달하는 행성이 어딨냐 라고 믿지 않았대. 그런데 7월까지 무려 1월부터 7월까지 그치 6개월 7개월간 추가적으로 측정 결과들 이전 결과들을 지지하자. 이거 지금 뭡니까? 귀납적 결과들이죠 그치? 그래서 마요르는 생각을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지도 교수가 그치? 자 이게 되게 좀 치졸한 거야. 잘 봐야 되라. 분명히 누가 개고생했어? 켈러 대학원생이 개고생했죠. 근데 논문은 누가 씁니까? 함께 씁니다. 안 그래? 참 추잡한 거야, 그지? 개고생이나 개고생은 켈러가 다 했는데, 그죠? 함께 써요. 너희가 어쨌든 대학원에 잡혀가지 마라, 알겠지?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어쨌든 켈러가 추가적으로 모은 것들을 바탕으로 논문 썼고, 자 행성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될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이다, 라는 그치? 자 발표를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어떤 고전적 행성 생성론에는 맞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 중심, 태양계에는 그치? 외에는 다른 행성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그치? 다른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일 거고. 하지만 고려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 이 방법이나 시선속도법, 그치? 자 이런 것들로 외계 행성 여러 발견됐고 그 중에 뜨거운 이 거대 행성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펼쳐주시고 같은 말로 고전적 행성 생성론.
그치? 요것들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어떤 패러다임, 그치? 이런 경향들은 어쨌든 A라는 기존의 그치? 패러다임이 있고 그런 패러다임이 뭐 하는 과정에서 도전받는, 그치?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거든. 항상 뭐 과학 발전의 흐름은 이렇게 생겨왔어. 어쨌든 간에, 자, 시전속도법을 활용해서, 그치? 그런데 단순 시전속도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인덱스 뭐였지? 기억이었나? LOD 분광기. 요곳에, 그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항성의, 그치? 자, 측정이, 빛의 파장이 측정이 됐고, 그러면서 행성이, 그치? 아마 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발견되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런 와중에 2009년 프랑스가 이제, 자, 주도, 하에 코롯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외계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이라는 게 또 나와서 시선속도법 말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통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그림상 한번 표현하면은 자 12년부터는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행성이 많이 발견된단 말이야. 자, 이 방법은 시선속도법과 달리라는 또 이제 비교 대조가 나오니까 자,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 시선속도법은 질량이라든지 뭐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였다면은 통과법은 크기를 찾아낼 수 있었대. 행성에. 그래서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항성의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항성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해서 존재, 반지름, 즉 반지름이라 결국 뭐겠니? 크기, 그치? 일단 뭐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얘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 그 위치가, 그치? 그러니까 관찰자, 항성, 행성, 만약에 이렇게 바라본다는 관찰자가, 그치? 그래서 항성이 지금 자, 이거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항성이 이렇게 있고, 그치?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려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지금 뭐가 행성 안 보여, 그치? 항성을 이렇게 추정해서 자, 행성이 지금 이제 항성을 이렇게 가렸으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추측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치? 자, 어두워지는 밝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치? 자, 항성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행성의 크기, 뭐 주기, 존재, 뭐 이런 것들을 그치? 찾아내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 미세 중력 렌즈 방법 같은 것들이 추가로 뭐 만들어지긴 했는데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어쨌든 자, 이런 어떤 방법들이 그치? 자, 계속 고안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발전이 일어났다고. 또한 태양계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다. 바뀔 수도 있고, 그치? 다른 행성계는 훨씬 다양한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을 가질 수도 있다, 그치? 우리 태양계만 한정지어야지 다른 계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제 자, 지구와 또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아마도 찾기가 없지 않을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너무 비관적이라던 부분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외계인에 대한 어떤 이제 존재가 조금 이제 좀 사그라들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완전히 지구랑 똑같은 조건에 그지 이런 행성이 있었다면 그럼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러 개 속에서 그치 구조도 다르고 배열도 다르고 그치 환경도 다 다르니까 지구랑 완전 똑같은 조건의 애들이 사람이 살만한 환경의 행성을 찾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겠어? 라는 거지. 이번 얘기까지 이어졌답니다. 자, 01번의 정답 갈게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다루지 않은 거니까 바로 체크할게요.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법이라는 게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지 이것을 측정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제 4번입니다. 나머지 다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아까 우리 LOD 분광기였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LOD 분광기와 같은 친구들 아까 빛의 파장, 누구의 빛의 파장? 예은이 대답했었어. 아까 누구? 항성. 근데 지금 몇 번 선택지? 2번 선택지. 대상이 뭐로 잡혀있다? 행성 안 된다고. 항상이네. 주객. 자, 주체 대상만 잘 읽어도 선택지 진짜 잘 씹어 먹는다 우리가. 그럼 자, 1번에 최초의 외계 행성 아까 우리 51페그 B, 그치? 응. 그 다음에 외계 행성 발견하기 위해서 광학망원경에 장착한 분광기 새로운 기계였고, 그 다음에 그렇지, 봐봐.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자기 모순 아니냐 이거야. 그치? 2번은 행성 관측 가능하다는데 4번은 지금 항성시선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지문 어디에서도 두 가지 모두의 시선 속도를 관측할 수 있다는 안 했거든. 항성의 시선 속도를 관측함으로써 그것을 통한 추정이야, 추정. 됐지? 정답은 2번 할게요. 5번 스펙트럼의 표. 됐지? 네. 자, 파장을 감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보기 한번 보면은 전통적인 천문학 이론인 지구중심설, 이 지구중심설이 아까 우리 지문에 따르면은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자, 달이 하나의 행성으로서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지구주위를 도는 천체였다. 그런데 지구중심설에서 이제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그지 태양중심설로 전환시켰단 말이야, 그지? 어쨌든 그럼 태양중심설 같은 게 이제 뭐야 외계 행성을 발견한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로 취급되고 다른 그런 행성주위를 도는 뭐다 위성이다, 그지? 이런 것도 이제 이거를 냈다. 그래서 당시에 행성주위를 도는 위성을 알려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중심설을 옹호하는 천문학자, 전통적인 천문학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코페르니쿠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정당성의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지. 하지만 이런 반대는 갈릴레이가 새로운 천문 관측 장비인 망원경, 이 망원경은 어디에 호응하겠어? LOD 분광기, 그지? 딱딱딱 맞추면 되겠죠, 그죠? 어디 있노? 태양 중심설 어디 있어? 태양 중심설 없어? 여기 이제 우리 그 이제 외계 행성 발견한 겁니다, 그치? 어쨌든 자 망원경으로 목성 주위 도는 위성넷을 찾아내자 실제로 이제 뭐야 그래 관찰 사례가 등장하자 이 사람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단 말이지. 어쨌든 지구가 행성으로서 예외적으로 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다른 행성에도 그렇죠 이런 딸려있는 것이 이 천체의 위성들이 있다는 게 발견됐다 이거죠, 그치? 어쨌든 자 이번에 A와 보기는 모두 관찰에 의해 그치 천문학자들이 사고가 전환됐다. 패러다임의 전환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기에서는 위성, A에서는 행성을 새로 발견한 그렇지 위성 발견했고 행성 발견했단 말 새로운 발견의 결과. 3번에 보기에서는 갈릴레이의 발견이 A에서는 켈로의 발견이 A에서는 켈로 발견까지 좋았는데 갈릴레이는 지금 뭐야 망원경 발견을 했고 그치? 이 망원경 발견으로 뭐 했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 뭐야 지지를 더해준 것이지 이 사람의 발견 이건 발견이 아니고 뭐야 발명이잖아. 맞지? 그래서 갈릴레이 발견이 아니고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또는 의견이 천문학계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야죠. 맞지? 4번에 보기 둘 다 새로운 관측 장비 도입 아까 뭐 망원경하고 LOD 분광기. 5번에 지구중심설이 그 다음에 A에서 고전적 행성 생성론이 바로 기존의 패러다임이고 바뀌게 된 패러다임은 외계에도 행성이 있다 플러스 지구를 자, 다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그런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돈다는 이야기겠죠. 자 4번에 마찬가지. 자 봐봐 이거 내가 지금 아까 극단적으로 좀 그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봐봐 요 B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B가 행성이 될 것이고 그치? A가 뭐가 되겠니? 항성이 될 것이고 요 O가 관찰자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행성 A가 지금 이렇게 너무 크게 좀 그려져 있긴 한데 얘도 지금 뭐하고 있다고? 얘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성 항성 공전주가 같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전주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얘도 이 안에 공전주가 있다고. 알겠어?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자 B가 어디에? 자 우리 행성이 자 P에 접근했대. 자 P라는 것 아니 다시 P가 뭐야 이거 P 맞잖아. 자 P에 접근했어. 그러면은 자 P에 접근했다는 관찰자로부터 뭐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멀어졌잖아. 그치? 그러면은 A는 관찰자에게 뭐해? 그래 가까워져야지. 상대적이라고 했잖아.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B가 Q에 접근할 때 Q니까 지금 뭐야? 관찰자랑 뭐 했다?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A의 시선 속도는 양수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뭐로 바꿔놓고 거리로 바꿔놓고 멀리. 그치? 멀리 있다는 건 뭐다? 양수. 정답 몇 번? 2번. 그치?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되잖아 요거. 맞지? 응. 자, 내 다른 거 필요 없어. 요거만 진짜 다 외우면 요거. 외울 것도 없다. 그냥 딱 보고 확인만 하면 돼. 그치? 자, 다음에 3번에 B가 Q에 접근할 때니까 자, Q니까 지금 어때? 지금 가깝지? 그치? 자, 똑같이 위에처럼. 그럼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 그 빛 A는 지금 어디 있는데? 항성은 멀리 있단 말이야.
그치? 멀리 있다면 파장은 짧은 게 아니고 뭐 돼야 돼? 길어져야 된다고. 에너지를 전달 많이 못할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에 B가 P에 있다. 이번에는 멀 때야. 자, 그러면은 Q에 있을 때, 즉 가까울 때보다 A에서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다라고. 그죠?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도달하는 빛의 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 빛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앞에 1, 2, 3번은 시선속도법이라면 얘는 무슨 법으로? 통과법으로 봐줘야 된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를 딱 한번 해봐. 그러면은 B가 P에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자, 항성 있고 관절자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어때? 항성은 지금 가로막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Q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버려? 행성이 항성을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지. 도달한 빛의 양이 지금 뭐야? 행성이 가려져서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야. 주어가 지금 P에 있는 것이라면은 자, 당연히 자, Q에 있을 때보다 빛의 양이 뭐 할까? 가리는 게 없으니까 많지. 그치? 그래서 P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 가리지, 항성을 가리지 않고. 그치? Q에 있을 때는 항성을 가린다. 요것만 놓고 봐도 그치? 주어 부사 비교 되실 겁니다. 5번에 O에서 볼 때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T를 주기로 변하면 B의 공전 주기는 2T다. 아니, 빛의 파장의 주기도 똑같고 공전 주기도 똑같아. 이거 똑같은 똑같은 T입니다. T.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5번의 외국인 문제는 1번이겠지. 그래서 일단 요거 4번 과학 기술 4강 한번 해봤고,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문법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쌤이 진도는 받았으니까 문제를 뽑아서 좀 줄 건데 문학들 좀 복습 한번 해봐봐. 그래서 다음 주 좀 문제 풀게끔 해줄 테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